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12월 셋째 주의 첫 거래일을 맞이한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가 다시 2만 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두드러졌는데요. 다만 엔비디아는 1% 넘게 빠졌습니다. 대만의 IT 전문 애널리스트 거밍치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또다시 발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코멘트가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간밤에 또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급등세를 시현했지만 전기차 보조금 폐지 관련해서 꾸준히 언급이 나오는 것이 국내 2차 전지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자극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내놓았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테마를 자극할 수 있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면서 최근 국내 시장 테마의 활성화가 도드라집니다. 오늘도 관련 뉴스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리하면서 주요 섹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부터 들여다보시죠.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소폭 오르며 끝이 났죠. 전체적으로는 지수 자체가 음봉이었습니다. 전강 후약, 주말에 있었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서 반응했던 장 초반이었으나 이미 그것이 지난주 화수목금의 상승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이번 주 또 FOMC 주간이다 보니 그를 앞둔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정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의 지속된 매도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고 장중에 발표됐던 중국의 지표도 부진했죠. 지수상으로는 조금 정체되고 쉬어가는 흐름이었으나 그래도 기대 요소가 있었던 것은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대비해서 2배 정도 많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온기가 꽤 퍼져나간 종목들은 곳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시장은 다시 매크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시장 속 이슈들을 정리해서 보시죠. 전국 불안이 1차적으로는 불확실성 완화 쪽에 기울었죠. 일단 어느 쪽이든 방향이 결정나길 기다렸던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는 탄핵 가결 이슈가 1차 불확실성 완화로 해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 일정 기간이 변수가 되겠지만 봄이냐 여름이냐 등등이요. 그래도 우리가 예상 가능한 일정, 이벤트 등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그 기간 동안은 크게 더 확장되는 리스크는 아닐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동안 급등했었던 정치 테마주 등이 굉장히 큰 변동을 나타내기도 했죠. 하지만 의외로 또 정치 테마 내에서 새롭게 소외된 쪽을 바라보는 시각 등도 나왔습니다. 어제는 국내에서 정치 테마 한동안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었다가 갑작스럽게 부상하게 된 게 바로 우원식 의장 관련한 인맥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같고요. 효성 OMB도 어제 급등이 있었고요. 대원전선이나 코오롱 등도 상승이었습니다. 인맥이라고 한다면 특정 누군가와 동창이더라 뭐더라 이런 뉴스지 않겠습니까? 이런 쪽에서 어제 경동고등학교 우원식 의장의 학교입니다. 이 경동고등학교 인사들이 있는 회사들 어제 주가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혹은 우원식 의장의 지역구에 위치한 회사 효성 OMB가 어제 금행락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이것이 정말 이 기업에 무언가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겠죠. 물론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인맥 혹은 사람, 정치 이런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정말 짧게 대응을 해서 이것으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접근이라면 짧은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야 그것은 자유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전국 불안의 1차 불확실성 완화에 이미 시장은 이것이 선반영되어 있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어제였고요. 그 외 내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주 FOMC가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4를 살짝 터치했었다라는 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고요. 환율이요. 장 출발할 때만 해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끈질기게 1,435원 위로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1,436원, 1,437원 이런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강 전약 후강의 흐름으로 환율 상승이 나타났고요. 이것은 국내장에 당연 부담이 됐죠. 경기 측면에서도 어제는 중국의 소매 판매 부진 소식이 들려와서 보탬이 돼주지 못했고요. 시장은 글로벌장 대비 낙폭 과대 초점보다는 어제 지난주 화수목금 오른 단기 반등에 좀 더 초점을 뒀습니다. 탄핵 가결을 선반영했다라는 맥락이 되겠죠. 물론 이 부분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진영, 트럼프의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관세 어떡할 건데, 거기서 산업 리스크 어떡할 건데, 라는 우리가 비상계엄 있기 이전에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들이죠. 고금리, 고환율, 트럼프, 외국인 매도. 어제는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초점을 두면서 국내장이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들 대형주 중심의 매도여서 지수 자체는 좀 정체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한적인 유동성 내에서 큰 종목들은 쉬어가는 분위기, 테마 쪽에 엄청난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죠. 테마의 순환 변동성. 특히나 그동안 테마에서 수급을 쫙 빨아들였던 정치 테마주가 어제는 좀 주춤하다 보니 다른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의 유리기판 이슈가 있었던 만큼 어제 유리기판 쪽에서도 올라가는 종목 SKC 등이 있었고요. 양자 컴퓨터 종목들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세 보여주죠. 비트코인의 강세 가상자산으로 이어졌고요. 양자컴의 소재로 초전도 그리고 자율주행은 트럼프, 일론 머스크 이슈가 어제 같이 나왔었고요. 드론도 트럼프의 SNS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갈등 사이에 있는 드론. 여러 가지로 테마를 자극할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는 관련 종목들의 엄청난 강세가 있었고요. 테마 외에도 실적이나 수출이나 혹은 이벤트성 이슈에 따라 자금이 유입된 곳이 CDMO 쪽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불지펴졌고요. 여기에 실적이 잘 나오거나 수출이 잘 찍히는 쪽, 대표적으로 어제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주도주가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어제는 반도체는 비교적 브로드컴 이슈로 양호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는 주도 섹터는 없었습니다. 정책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주들도 급변동 겪고 나서 뚜렷하게 회복은 못 보이고 있어요. 어제는 시장과 좀 비슷한 호흡은 나타났지만요. 그나마 밸류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장작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업 지수 추가 편입 5종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저희 시간 해외은행코가 밸류업 관련한 내용들, 이슈와 리스크 혹은 기대 요소까지 꾸준하게 브리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들 잠시 후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은 계속 매대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있고 고환율 고금리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자금이 아직까지 제한적이죠. 물론 최악의 시점보다는 조금은 나아졌지만요. 그런 가운데 한쪽을 사기 위해서 다른 쪽을 팔게 되는 빠른 업종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옥석 가리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죠. 결국에는 각 테마의 대장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압도적인 수급이 쏠리거나 아니면 실적이나 숫자를 증명해내거나 계속 실적과 숫자로 증명을 하면서 밸류 부담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되고요.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부재하더라도 명확한 호재나 탄탄한 스토리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섹터 예로는 바이오 한번 넣어봤습니다. 명확한 호재, 생물보안법이나 첨생법이라던가 혹은 연초에 쓸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일정이 있다던가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되는 기업, 아직까지 어떤 명확한 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일정 속에서 도드라지는 내용이 있는 기업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라는 소식에 어제장 24% 급등했고요. 최근에 소외돼 있었던 쪽에서 첨생법 관련한 이슈와 함께 줄기세포가 부각되면서 메디포스트가 또 어제 강세 흐름 정말 최근에 강한 시세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호재가 있는 쪽, 어제는 생물보안법도 미국 하원 의원을 중심으로 연내 통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되기도 했죠. 자, 명확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어제 예로 들어보면 수출 쪽에서 녹십자가 수출 괜찮았다라고 해서 올라가기도 했고요. 아니면 알테오젠과 같이 명확한 증명을 해오는 기업들, 바이오에서는 이렇게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보리펩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알테오젠이 무언가 자리를 깨고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 내 옥석을 가려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테마로 보시면 AI 소프트웨어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루닉과 이스트소프트가 5구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에서는 퓨런티어, 어제 루닉과 퓨런티어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퓨런티어도 13%, 저희 시간에 이성웅 이사님, 그리고 함정남 차장님, 김태성 본부장님 모두 다 퓨런티어 등의 긍정의 시각을 주기도 했었죠. 수출 쪽을 보시면 어제 전력 괜찮았고요. 삼양식품, CDMO, 뷰티 쪽. 삼양식품은 호재성 이슈도 더해지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 밑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양자컴퓨터는 엑스게이트. 최근에 양자컴 이슈가 계속 화두가 되면서 올라가는데 엑스게이트는 정말 쉼 없이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어제도 21% 상승세, 양자컴의 소재로 초전도체 얘기가 나오면서 신성델타도 함께 가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죠. 어제 테마 대장 꼽아본다면 또 많은 분들이 드론도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에이럭스. 어제 저희 개장전 성공전략 김경준 부장의 탑픽 종목이기도 했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장 끝까지 우상향했는데 드론에 대한 이슈는 잠시 후에 짚겠습니다. 그 밖에 AI 진영에서는 루닛이나 이스트소프트, 전력 혹은 두산도 요즘 많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CCL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최근 두산은 반도체로서 두산을 좀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체크해 두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섹터를 고를 때에도 섹터 스토리에서 옥석 가리기 명확한 근거가 있는 쪽으로 관심이 가는 것이고요. 테마 내에서도 대장주들은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압도적인 수급이 있던가 아니면 수출 데이터가 찍히던가 명확한 호재가 있던가로 추려집니다. 삼양식품도 그 안에서 명확한 호재성, 수출 숫자 다 찍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죠. 이슈 측면으로는 전 세계에서 불닭 열풍이 불었다라는 이슈가 처음에 주가를 견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숫자로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매달 나오는 수출입 데이터에서 라면 수출 가운데에서 삼양식품이 견인하는 흐름이 계속 확인이 됐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또 추가적인 호재가 나왔죠. 중국에 처음으로 해외 공장을 짓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불닭볶음면 혹은 삼양식품의 라면을 먹게 된다면 이라는 물음표를 한 가지 달게 되는 그러면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기대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명확한 무언가가 보이는 쪽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쪽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종목에서 과연 그 옥석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시장은 지금 새롭고 민감하고 끊임없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신기술 테마로 분류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새롭고 새로운 기술이라는 거죠. 민감하고 신기술 테마 전반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어제 에이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중소형 수급에 굉장히 민감한 흐름이 나오거나
끊임없다라는 것은 이슈, 장작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빅테크가 투자한데 일론 머스크가 어쨌대, 트럼프가 어쨌대 그 키워드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기술 테마입니다. 빅테크의 버프를 받고 있고 중소형 중목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연초에 CES 일정도 앞뒀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 뉴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유리기판,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로봇 드론이 돌고 돌면서 지금 4분기 계속적으로 순환을 해나가고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연산 속도를 줄여주던가 비용을 줄여주던가 발열을 줄여주던가 사람의 노동력을 줄여주던가 극강의 효율성입니다. 정보 효율부 수장이 생각나죠. 바로 일론 머스크.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는 산업들이 지금은 핵심 키워드로 미국과 국내에서 모두 테마로 자극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컴퓨터이자 꿈의 기판이고 꿈의 자동차고 꿈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수단과 도구 등이 되고 있는 거겠죠. 이런 쪽으로 당분간은 더 관심이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욕장도 그런 극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산업으로 관심이 집중이 됐고요. 그 산업들이 주로 다 테마성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 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일단 부러운 국내 증시와의 차별점은 유동성입니다. 미국은 고드만삭스의 내용에 따르면 9주 동안 미국 증시에 약 260조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참 부러운 대목이죠. 그중에 다수가 또 나스닥의 주요 종목들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했고요. S&P 500도 상승했는데 다우지수는 8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려왔던 이슈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로이터의 보도가 있었죠. 트럼프 진영에서 인수위 측에서 전기차 지원에 대한 보조금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쪽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일부 등장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손정희 회장과 만난 자택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규제 한계 신설할 동안 10개를 철폐하겠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영업 환경을 좋아지게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겠다라는 기존의 의지를 한 번 더 피력했고요.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 관세를 많이 올리고 아니면 주변 국가에게 부담을 시키고 그 이후에 동맹국과는 따로 협상을 조금 해보자라는 기존의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발 인플레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걸 반영한 걸까요?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내년도의 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FOMC에 대한 경계감이 강한 뉴욕장이었고요. 코인, 양자, 드론, UAM 쪽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 잠시 후에 시세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미국으로 날아가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을 가졌고요. 거기서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 4년 동안 1,000억 달러, 우리 돈 144조 원의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에너지, AI 진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와 함께 가고자 그쪽으로의 투자나 기부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라는 뉴스 등이 전해지고 있네요. 종목으로 본다면 반도체 쪽의 뉴스가 많았죠.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엔비디아는 1.6% 밀렸습니다. 지금에서 조금 더 빠지면 기술적인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고요. 발열에 대한 노이즈, 과밍치를 통해서 부각되면서 2% 넘게 빠지다가 일단 1.6%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브로드컴은 요즘 엔비디아와 좀 차별되는 흐름으로 급등을 나타냈죠. 그 전 거래일에 24% 폭등, 그리고 오늘 새벽 기준 또다시 10% 이상의 상승이었습니다. 실적 좋았고 AI로 인해 돈을 벌고 있었고
월가에서는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250, $260 정도의 목표가가 계속 나오는데 브로드컴 $250 돌파돼버렸네요. $260 목표가 가장 높은 자리대인데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조금 억깎기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지정에서 실적이 그리 좋지 못하긴 할 건데 그래도 매수 기회다라면서 시티증권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이 있다 보니까요.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적이 부진하다면 그래서 하락한다면 매수 기회로 삼아라 라는 의견에 5%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쪽의 소식들이었고요. 2차 전지 진영의 소식으로는 테슬라 가보죠. 6% 이상 급등. 하루는 자율주행으로 오르고 하루는 로봇으로 오르고 하루는 옵션 관련한 수급으로 오르고 계속된 상승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웨드부시가 자율주행이 이 기업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의 시각을 냈고 주가가 급등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전기차 쪽에 대한 지원, 보조금 등을 축소한다라는 소식이 치킨 게임 내에서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치킨 게임의 강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한다면 테슬라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이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밖에는 알파벳, 요즘에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아니면 구글 트레이드라고 말씀을 종종 드렸었는데 양자 컴퓨터 이제 윌로우 칩으로 이슈가 됐었고 그 다음에 유튜브 TV의 가격 인상 이슈가 있었고 구글이 삼성과 협력해서 XR 기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이슈도 있었죠. 최근 구글 쪽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기일, 이번 주 미국의 만기일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수급 쏠림이 나타났다라는 분석과 함께 3%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슈가 굉장히 많았기도 해서 좀 자세히 원샷을 짚었습니다.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요 기업들로 혹은 주요 테마로 쏠림이 나오고 있죠. 20일에 있을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 전 수급 쏠림이고요. 테슬라, 브로드컴, 구글로 계속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테마로 봤을 때는 양자와 드론, 비트코인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종목들 대단합니다. 퀀텀 컴퓨팅이 65% 급등을 했고요. D-Wave 44%, 아이온큐 23%, 하루 상승률이라고 전부 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는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IBM과 알파벳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양자 컴퓨팅 시장이 이제 주목받았고 클 것이다라는 논리였고요. 드론 쪽에서도 팔라다인 AI와 Unusual Machine, 조비, 아처, 제나테크, 버티컬 레어로 레드캣 홀딩스 등의 종목들이 모두 다 급등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강세 속에 관련주들 일부 올랐고요. 그 외에 수급 쏠림이 나타나는 쪽을 제외하고 특징주를 봤을 때는 아마존이 TD코인의 목표가 상향 이슈에 오름세였고요. 요즘 애플이 계속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애플 얇은 아이폰이 나올 것이다 혹은 폴더블 제품이 폰 외에도 패드 쪽으로도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굴욕이죠. 자금 조달했다, 나스닥100 천출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급락 흐름이 8% 정도 빠지는 흐름이 진행됐네요. 오늘은 미국 증시의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일전의 내용이죠. 양자의 새벽. 양자 컴퓨팅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점에서 양자의 새벽이라는 키워드를 아이온큐 CEO가 썼었죠.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11월부터 양자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됐죠. 미국의 중국 때리기 과정 속에서 양자 컴퓨팅도 분명히 들어가죠. 1월 2일부터 양자 컴퓨팅 관련한 자본 투자 미국 내에서 중국으로는 금지가 됩니다. 그러한 미국 중국 때리기 사이에 패권 다툼의 한 산업으로서 양자 컴퓨팅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구글의 윌로우 소식이 있었고 IBM과 구글의 첫 상용화 타이틀 전쟁이 치열할 거다라는 어제 국내 언론 보도도 있기도 했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는 초고속 연산이 가능하다. 확률과 여러 가지 중첩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 산업에 극강의 효율성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암호를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패권
패권 다툼의 중심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처음에는 미국 내 양자 컴퓨팅 기업만 갔습니다. 한 1년여 동안요. 국내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 구글의 윌로우 칩 이슈 이후부터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하루 정도는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이 오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재 초전도체 그리고 보안까지 함께 가는 모습, 조금의 확산의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미국과의 기술력 갭이 있고 상용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테마로만 좀 살피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구글과 리게트 컴퓨팅의 시세를 보면서 체크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테마인데 그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종목들이 계속 시세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일주일 넘게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주가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CQCN이나 엑스게이트 등의 종목들이 투자 경고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입니다. 17일, 지난 12월 12일에 말씀드렸던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가 국내에 또 상장됩니다. 아이온큐에 대한 비중을 많이 싣고 그 밖에 미국 내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한 밸류체인 기업들, 마벨테크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또 국내에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양자 컴퓨팅 미국 내에서 종목들의 급등을 보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복기해 봤고요. 이들 종목으로의 주가 급등이 나온 것은 만기 1등을 염두에 둔 수급 쏠림이라는 시각도 있으니까요.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특징주로는 로봇과 드론과 방산의 키워드를 함께 갖고 있는 기업이 미국과 국내에서 같이 올랐다라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가 된 건 이거죠. 미국 동부에서 미확인 드론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두고 중국 드론일 것이다 라는 추정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진영에서는 드론 투자를 확대할 거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무인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꺼내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드론은 안티드론으로 드론을 잡는 건 또 드론이다 해서 안티드론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드론은 극강의 가성비입니다. 불과 100만 원짜리 드론이 80억짜리 전차를 때려잡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죠. 가성비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구미가 당연히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국내에서는 드론주 앞서 말씀드렸던 에이럭스가 상한가였죠. 방산, 드론, 로봇의 키워드를 동시에 갖고 있고요. 미국 공군이 이 에이럭스의 드론을 가지고 훈련을 한다라는 얘기를 어제 김경준 부장이 방송에서 해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과 로봇, 중소형 드론 쪽에서 모멘텀을 내고 있는 기업이어서 어제 에이럭스가 급등했죠. 밤사이 여기에 좀 연결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팔라다인 AI가 22% 급등했고요. 레드캣이 26% 급등했습니다. 팔라다인 AI는 11월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AI와 로봇 그리고 드론의 교집합 종목으로 언급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GPS 등이 안 되더라도 스스로 자율 비행이 가능한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갑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이 통신망이 흐트러질 여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에이럭스나 이 팔라다인 혹은 레드캣 이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GPS 등의 GPS 등이 없더라도 자율 비행이 가능한 드론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인 거죠. 레드캣 홀딩스 같은 경우는 틸드론즈와 협력했었고 그것이 미국의 국방 내 납품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최근에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로봇과 드론, 방산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뉴욕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어제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이것은 국내 드론주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일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관세면의 협상, 로이터에서 인수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팀이 전기차 지원을 대폭 축소할 거다, 배터리 소재 관세 계획을 세운다라는 내용이었죠. 전기차 및 충전소 지원을 중단하고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폐지한다. 그리고 연방기관의 EV 구매 의무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배터리 원자재 수입에 전면 관세를 부과한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사용해서 주변국들의 배터리를, 특히나 중국을 좀 견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기차 진영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었겠죠. 특히나 중국 관련한 전기차 기업들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고요. GM이나 혹은 포드 등의 전기차 판매에 대한 우려도 등장을 했습니다. 국내 현대차도 같은 맥락으로 약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압도적으로 가격 마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쪽으로 자금이 집중될 수 있고, 미국 내 사업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테슬라, 루시드, 리비아는 올랐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한국 배터리죠.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소재와 부품 수입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자재 수입에 전면 과세가 부과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생산 차질, 비용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미국의 협상 카드에 불과하다. 미국이 지금 중국 다 배제하고 가는데 한국과 손잡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결국 트럼프가 일단은 강하게 던지고 나서 동맹국과 협상하는 기존의 협상 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새롭지 않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각오를 했다라는 게 되겠죠.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적 측면에서는 명백한 악재이다. 중국산을 차단하기 때문에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어디로 가게 될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창한 영업부장도 자리하시니까요. 관련한 내용도 짚어가죠. 결국에는 테슬라일까요? 일론 머스크 효과 플러스 압도적인 전기차 쪽에서의 가지고 있는 영업 마진 등을 고려했을 때 치킨 게임의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수율이 70%가 넘어서고 있다라는 테슬라 4680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금 틈새 전략으로 테슬라 4680 관련한 한국 밸류체인 등은 어떠냐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LG엔솔과 LNF, PNT, 동원 시스템 거론이 됩니다. 자, 그 밖에 2차 전지 뉴스로는 미국 에너지부 SK온과 포드 합작법인의 14조 정책지원금 대출 최종 승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연결고리 2차 전지 쪽이 악재로 명확하게 받아들여서 급락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고 한국과 불가피하게 손을 잡아야 하는 미국의 입장, 그리고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이슈로 출렁일 경우는 극저점에 대한 인식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봐야 될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2차 전지의 방향이 궁금해집니다. 전력기기는 차기 대선 주자가 누가 되던 간에 차기 대선 얘기가 나온다면 전력 송전망 투자는 지속적으로 어차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미국이 건설 투자 대비 송전망 투자가 너무 부실했던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방향성이다라는 얘기. 어제 국내에서 전력기기 쪽도 좋았습니다. 테마에서는 여전히 자율주행 드론, 로봇, 가상자산, 그리고 양자 컴퓨팅 등이 있겠죠. 양자 컴퓨터 쪽에서는 단기급 등에 따라 투자 경고 종목이 조금 많다라는 것은 걸리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내용 한번 수급과 같이 체크해 주시죠. 앞서 헤어낸코 오프닝 언급해 주셨는데 재건 쪽이요. 트럼프 당선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로 러우 전쟁을 언급했고요. 푸틴과 젤렌스키와 대화에서 이걸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일정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 DX, DS 부문에서 진행이 되고 로봇 얘기 나오는지, 반도체 쪽에 어떤 이야기가 더해지는지 추가해 보시고요. 미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 등의 실적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살폈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어제 밸류업 관련해서 또 5종목이 오픈되기도 했는데 관련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밸류업 관련한 기대감이 사실 한풀 꺾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펀더멘탈을 어떻게 탄탄하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그리고 주주들을 어떻게 더 배부르게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요즘입니다. 밸류업 관련한 공시 내용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연말에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과 함께 또 어떤 곳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새롭게 편입된 5개 종목, 밸류업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특별 편입 5개 종목의 리스트인데요. 사실 어느 정도는 예견했던 종목들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섹터 내에서 편입이 됐고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통신주 가운데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편입이 되면서 통신 서비스 3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만 쏙 빠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계엄 사태를 좀 겪으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죠. 금융주와 통신주의 공통점은 외국인 소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가이기도 할 겁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외국인 소진율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에 따라서 한 76%가량 지금 현재 외국인 소진율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69%가량, 그리고 통신주 역시 외국인 소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SK텔레콤은 한 86%까지 달해 있는 상황인데 KT가 중요하겠죠. KT 그동안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주가를 상당히 견고하게 가져갔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외국인 소진율은 100%에 달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과 KT는 최근 1개월 주가 추이 그리고 16일 종가도 역시 좀 버텨주는 모습을 함께 나타냈습니다. 어제 이렇게 밸류업 종목들의 약간의 리밸런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가의 수혜를 본 기업은 KT였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정기 변경과 이번 특별 변경 뭐가 다른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의 정기 변경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좀 기준을 잡고 있었는데요. 1단계부터 3단계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가 있었던 포인트는 4단계 PBR 부분과 5단계 자기 자본 이익률 부분인데요. 정기 변경 당시에는 PBR 기준을 상위 50%로 봤었는데 특별 변경을 통해서 상위 75%까지 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기 자본 이익률 기준으로 총 ROE 상위 100 종목을 대상으로 했던 정기 변경과는 다르게 이번 특별 변경에서는 ROE 탑 15개 종목 중에서 시총 탑5 종목을 추린 결과물이 이 KB금융부터 KT의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소는 이번 밸류업 리밸런싱과 함께 여러 가지 또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았는데요. 2천억 규모의 1차 기업 밸류업 펀드 조성을 12월 4일에 단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3천억 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를 추가 조성하겠다라는 계획까지 함께 내놨으니까요.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이 이러한 소식과 함께 주가 반등을 추가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100개 종목에서 105개 종목이 됐는데 지수에 반영되는 것은 오는 20일입니다. 전체 지수 구성 종목이 105개로 늘어난 점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다시 한번 좀 100종목으로 조정되는 것은 내년 6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반적인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9월에 밸류업 지수가 이제 구성이 돼서 이번에 리밸런싱 오기까지 좀 다사다난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도입한 지 15일, 보름 정도 만에 3%대 수익률을 기록했던 밸류업 지수였습니다. 자, 그와 함께 시총도 20조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여러 가지 전국 혼란들을 겪으면서 특별 변경 시기까지 3개월 동안은 지수가 2.2% 오히려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시총은 무려 2배가량이 증발하는 모습을 오히려 나타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히고 있어요.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사이에 당국과 그리고 지금 현재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사이에 좀 이견이 있다는 부분일 테고요. 두 번째는 경영권 분쟁이라던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조금 잡음이 많은 종목들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밸류업 지수가 이렇게 꺾이는 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밸류업 지수의
편입을 하는 조건 중에 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한 기업들이 포함됐다라는 점이 밸류업 지수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현재는 밸류업 지수의 상당히 초창기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1단계 중에서 현재 공시기업 특별 변경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편출 종목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105개 종목으로 구성이 됐고 지수에 반영이 되는 것은 20일이다라는 점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2단계의 경우에는 내년 6월쯤에 다시 한번 리밸런싱이 이뤄지면서 표창기업 특례 편입과 동시기업 우대 제도를 적용을 하면서 이 밸류업 지수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결국에 공시를 실질적으로 잘 이행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수를 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달하기까지 밸류업 지수가 목표한 바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밸류업 지수가 3개월을 걸어오는 동안 2.2%가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기와 기회를 함께 좀 포착을 해보려고 합니다. 논란의 종목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종목들,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했던 종목들, 그리고 저조한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리스트업으로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경영권 분쟁으로 정말 주가가 들쑥날쑥했던 종목은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이 있겠죠. 200만 원까지도 터치를 했다가 정말 지금은 10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고려아연의 이 주가 변동폭은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걱정과 우려를 한꺼번에 안고 있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고려아연 종목을 가지지 못한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당히 있었던 주가의 흐름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한미약품은 고려아연에 비해서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상대적으로는 시장에서 덜 부각되기는 했습니다만 밸류업 지수에 함께 포함이 되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밸류업 지수를 좀 혼란시키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저희가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빼미 공시를 통해서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상당히 들쑥날쑥한 주가가 밸류업 지수의 등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조금 낮은 종목들 이렇게 좀 리스트업이 돼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이 아니더라도 연말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배당 수익률 함께 챙겨 가시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될까를 함께 모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실적이 좀 저조한 종목도 포함이 되면서 NC소프트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있었죠. 올해 238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NC소프트를 그림자로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 주가 반등을 모색하기에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만큼 함께 이슈들을 체크해 가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금융주라던가 통신주가 새롭게 편입이 됐으나 주주 환원이나 수익성과 거리가 먼 종목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증권가의 코멘트도 함께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도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 또는 배당주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연말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이 되는 기업 수가 YOY 기준으로 30% 넘게 급등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상장 기업이 139개사가 연말 배당 수익률이 5%를 넘길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배당금이 늘거나 주가가 내린다라고 한다면 배당 수익률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동안 시장의 좀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함께 올라가는 효과를 오히려 누려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겠고요. 증시 조정 속에서 기업들이 또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배당금을 확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당주의 투자 매력이 올라가는 셈인데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배당 수익률이 7%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롯데지주, 롯데쇼핑, GS, 제일기획과 세아베스티지주, 강원랜드, 한일시멘트 역시도 5%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기록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연말 찬바람 불 때 배당주들로 조금 수익과 함께 배당금까지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종목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생명 역시도 2023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5% 이상인 종목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연말에 투자 계획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12월 중순쯤에 미리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는 KB증권의 코멘트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내놓고 있는 기업들, 주요 기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어제 주가의 흐름은 그다지 좋진 못했고요. 두산밥켓이 3.2%, HD 한국조선해양그룹이 1.2%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런데 두산밥켓도 그렇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이번에 내놓았던 주주 환원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두산밥켓의 경우에는 올 한 해 동안 좀 여러 가지 지배구조 재편이라던가 이슈가 좀 많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주 환원율이라던가 배당금을 따져봤을 때 업계 최고 수준으로 업을 시키면서 주주들을 달래기에 나섰다라는 포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주주 환원율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40%인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난해에는 17%였거든요. 그리고 최소 주당 1,600원의 배당금, 연 2회 지급하던 배당도 매분기 실시한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두산 밥켓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밸류업 공시도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역시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 30% 가져가겠다, ROE 12% 이상 확대하겠다라는 밸류업 공시 나타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소프트웨어 양자 기술 관련한 이야기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앞서서 민영 앵커도 전해주었듯이 오늘 또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가 출시가 됩니다. 양자 기술, IT 보안, 딥페이크 쪽까지 함께 자극받아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자 기술과 IT 보안이 겹치는 종목들 그리고 딥페이크와 겹치는 종목들도 함께 리스트업을 참고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와 보완하면 헤어낸코가 얼마 전 제목으로 지어줬던 양자되면 또 생각이 나는데 오늘도 벨뉴업에서 한번 크게 웃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런 제목 센스도 참 배우고 싶네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뉴스들 저희가 전달해드렸고 지금부터 관련해서 전략은 어떻게 짤지 고민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은 보시다시피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시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곳에서 함께 방송을 이제 곳곳에 프로그램에서 했지만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생소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정신 하나도 없네요. 지금. 그죠. 너무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신 딱 잡아주시고 네. 이제 전략을 주세요. 저희가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 약간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시장은 다시 실적, 매크로, 트럼프 등에 집중을 했고요. 어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 속 종목들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 시장 전략 어떻게 짜십니까? 지금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 11월 달 대선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일단 뭐 조선이라든지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것들 이렇게 조금 이제 7, 8, 9, 10 바이오가 그랬던 것처럼 좀 이제 그래도 중기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뭐 거의 뭐 현금 쪽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주식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대안을
대한자산으로 그것도 자금이 저도 많이 좀 이동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주식시장에 계속 베팅을 하고자 하고 주식 포트를 꾸려가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섹터 배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세요? 섹터 배분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쨌든 우주의 기운이 트럼프하고 머스크 쪽 가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일단은 비중을 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뭐 죄송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피해 섹터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수혜 섹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뭐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조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은 시간을 두고 조금 뭐 천천히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무슨 얘기 했다더라, 아니면 머스크가 무슨 얘기 했다더라, 아니면 그쪽으로 뭐 짧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2월 달까지는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공격적으로 뭐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뭐 혹시 들어가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시간을 두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아니면 단기적으로 계속 가면서 현금은 만약에 주식만 한다라면은 현금은 뭐 절반 정도는 무조건 깔고 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격적인 베팅을 set부르게 하기보다는 네네.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 측정을 해볼 것이고,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트럼프 2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압축하고 그 밖에 트럼프와 머스크 테마는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네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섹터 이슈로 이제 들어가 보죠. 2차 전지가 네네. 밤사이 트럼프 인수위에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이제 네네. 로이터가 전기차 진영의 보조금 폐지부터 해서 그 밖에 이제 소재 땅까지도 관세 부과할 거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어떻게 할까요? 2차 전지는 지금은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고 밖에 말씀드리는 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피해자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2차 전지에 어떤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업종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악재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 부정적이고 악재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마법이 다니지 않습니까? 선마냥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또 여기서 틈새 전략으로 가보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에 제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에 제한이 되지 않고 공급처를 다변하고 있는 기업이 있느냐라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유일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삼성 SDI하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요 두 개 종목의 차트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견조하게 그래도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캐즘이 온 것도 전기차잖아요. 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베어 로보틱스 2차 전지가 전기차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우주선 로봇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대비해서는 좀 상반된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것들이, 제가 방송에서 2차 전지 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것들이 지금 또 시장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지수 대형주 장세냐 아니면은 종목별 장세냐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철저히 종목 장세죠. 그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소외가 된다라는 것은 자금이 중성주 쪽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익을 낸다? 그거는 아마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어떤 트럼프 리스크, 우려감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기 전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 업체들의 증설이 완료가 되는 시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도 좀 선반영될 때까지는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지금 바뀔 만한 호재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보다는 악재에 집중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악재가 좀 선반영되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겠죠. 다만 지금 하락 시기는 버텨야 되고 상승 시기는 충분히 즐기고 또 대비를 해야 되듯이 네. 충분한 상승을 보였고 그 이후 꽤 긴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2차 전지, 아직까지는 반전의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기존의 악재 뉴스와 무관하게라도 산업에 대해서 일단 보수적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밸류업 펀드 관련해서 네네. 추가 금액 조성 이슈도 있고 네. 관련해서 어제 또 새롭게 밸류업 지수 종목도 5개가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요. 밸류업에 대해서 지금 정책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단기간에 좀 급변동을 보였다가 계속 다시 이슈가 돼서 장작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각은 어떠세요?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 뉴스를 봤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이 밸류업에 포함된 종목들을 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까?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그런 상황까지 또 가버렸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뭘 한다는 것에서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여기에 편입이 된 게 제가 볼 땐 도리어 더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요? 그러면 네네. 이들 종목을 이제 신규 매수를 해보고자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일단 멈춰봐라. 일단은 저는 이제 관망할 것 같아요. KB금융 같은 경우 지금 8만 5천 원 부분에서 잘 버티고는 있는데 네. 오늘 이후에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쪽보다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휴를 하시고 차라리 여기 뭐 KT나 LGU 플러스나 통신주를 보는 게 제가 볼 땐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통신은 어떤 메리트로 보시는 거예요? 방어적 성격 혹은 배당입니까? 아니면 다른 산업적 뭔가 성장 키가 있나요? AI를 얘기할 때 통신을 지금 저는 왜 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통신을 좋다고 얘기한 게 글쎄요. 제가 여기 방송을 하게 되면 통신을 좋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 KT도 그렇고 뭐 통신 3사가 다 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기존 유선뿐만 아니라 유무선뿐만 아니라 이 AI를 비롯한 데이터 센터였던 기업 서비스 부분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으로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주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에서 성장으로 변화할 수 있는 통신 네네. 섹터의 가능성 열어두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들이 사실 신기술 테마로 제가 멋대로 명명해서 분류하고 있는 네. 쪽인데 드론과 UAM, 양자, 여기에 자율주행까지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 얘기는 워낙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됐고 네. 또 개장단에서도 전략을 많이 주셨으니까요. 드론, UAM, 양자에서 지금 투자 가능한 쪽과 투자한 다음에 탑픽으로 뭘 봐야 되는지 좀 잡아주세요. 드론하고 UAM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자 같은 경우는 태동이 됐다라기보다는 이게 앞으로 될 거야 이런 거거든요. 스토리에 지금 크게 반응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양자 테마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드론 쪽하고 UAM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뭐 드론에 대한 설명을 안 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국에서요 3월 달에 전기로 가는 UAM이 대량 양산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새로운 어떤 운송수단 그리고 뭐 교통수단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운송수단이 새로 생긴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과거에 뭐 전기차가 태동이 됐던 것처럼 아마 UAM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증을 진행한다 그러는데 시간이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 쪽, 중국 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UAM 관련된 소식이 전해질 건데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UAM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또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탑픽 뭘로 보세요? 어제 네네. 뭐 제이시온도 좋았지만 에이럭스가 훨씬 좋았고요. UAM 쪽 종목들도 뭐 베셀, 네온테크 네네. 등등이 있을 건데 드론 UAM 같이 놓고도 볼 수 있어요. 탑픽 골라주세요. 지금 UAM 쪽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계속 가장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캔코아,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연관성 측면에서 그 종목을 보는데 시장에서 또 골라줄 겁니다. 그때까지 참으면 돼요. 우리가 굳이 퍼스트 무버 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장에서 픽 해줄 거거든요. 지금 양자모 얘기 나오니까 양자모 관련된 종목 다 끄집어 내주잖아요. 엑스게이트가 대장으로 그죠? 올라서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시장에서 픽을 해줄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잠시 참으시면 됩니다. 드론은요? 드론이요? 드론이나 UAM은 아마 같이 갈 거예요. 아. 같이. 군지 묶여서. 지금 같이 이렇게 묶여서 테마가 형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드론과 UAM 쪽에는 긍정의 시각이고 시장이 대장으로 찝어주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 추려서 전략을 세워보자 얘기 주셨습니다. 오늘의 픽을 뭘 주셨을까 보니까 가온전선입니다. 전력 쪽은 미국이든 국내이든 정치 정책 리스크에서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네네.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가온전선을 그중에서 고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마 전력 설비 쪽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우리 박민영 앵커님께도 얘기 많이 들으셔가지고 대충 내용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라는 부분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돼 가지고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연관된 종목이 LS 마린 솔루션 그리고 가온전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또 고민을 하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또 가온전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차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그 해저 케이블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은 결국 어느 쪽이 차트가 괜찮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어쨌든 가온전선이 지금은 차트가 좀 더 괜찮다고 판단했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원래 가온전선이 해저 케이블 사업을 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회사인 LS전선하고 신규 사업으로 앞으로 해저 케이블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국내에는 해저 케이블 특화가 되어 있는 게 아시겠지만은 LS 마린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해저 케이블 관련돼 가지고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현지 생산법인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가온전선은 국내 제한된 내수 기업이 아니라 이제 수출 해외 기업으로 이제 진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가온전선을 볼 만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온전선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언급을 드린다면은 48,500원에서 49,500원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1,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44,800원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000원의 목표 주가 네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과 주요 섹터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정태근 이사님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갑작스럽게 출연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